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 말씀드린 기준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부분. 밀리면 다시 또 이 저점에 대한 확인이 들어가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는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훼손할 만한 어떤 강력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뭐 그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전망들, 단기 전망은 우연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좋다, 기준을 못 넘어서면 나쁘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일단 이 기준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정적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를 할 네. 때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수를 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격을 보면 뭔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위험한 종목이니까 마이너스 10% 되면 잘라야지. 근데 반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다가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응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뭔가 확실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원칙대로 지킨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적어도 끔찍한 일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이 나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제가 삭제를 하기는 하지만 계속 광고 댓글이 달립니다. 뭐 누가 어쩌고 해서 이렇게 달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회비를 받든 유튜브 조회수로 광고 수익을 빨든 뭐든 이 경제적 이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한다는 것은 상황이 나쁘면 뭔가 수익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나쁘고 이러면 그러면 더 기를 쓰고 광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끔 뭐 제 댓글에 보시면 이런 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빨리빨리 삭제는 하는데, 보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식으로 돈을 못 버니까. 뭐 저도 못 벌, 못 벌기는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못 버니까 뭐 다른 걸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세금 내고 뭐 사업자 내 가지고 정상적인 걸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목적이 돈이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잘난 척을 해서 속여서 뭔가 조회수를 올리고 뭐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회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여러분들이 1억을 손해를 봐도 내가 100만 원만 벌면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무당이 돼가지고 내가 점을 잘 쳐요, 나한테 점 보면 복채를 받을 겁니다. 이런 역할로 돈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모르지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게 도와줄게요. 여러분들 시간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종목 찾아가지고 이 종목을 소개를 해줄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고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회비를 주세요. 뭐 이런 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무당이 돼가지고 뭐 자기 말을 들으면 돈을 벌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것 자체도 별론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손해를 보든 자신의 조금은 작은 이익에 여러분들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저 광고가 달린다는 것은 시장이 어렵다 보면 뭐 이제 그런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그 벌이가 시원찮으면 쉬면 됩니다. 시장 나쁠 때 쉬는 것도 투자고, 시장 나쁠 때 현금 갖고 있는 것도 투자인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이익이 되는 거지만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왜? 이런 변동이 없으면 금융 투자 뭐야 이거? 금융 투자 회사가 수익이 줄어듭니다. 왜? 자산 시장은 사실 거래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살 사람들 사고 팔 사람들 팔면 되는데, 이 거래를 통해서 거래세가 발생하고 금융기관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럼 그냥 늘어나지 않는 부분,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누군가 이익을 보면, 금융기관이 이익을 보고 아주 소수의 뭐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면 나머지는 다 손해를 보는 구조, 뭐 이런 구조가 되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누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그런 거 잘 인지를 할 겁니다. 뭐 사실 쉽게 논파되는 거라서, 뭐 자기가 주식 잘하면 왜 이걸 돈벌이를 하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하면 네가 대출 받아서 사지, 이런 식으로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깰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아직도 투자자들에게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딸랑딸랑하게 만드는데, 이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취약하지 않게, 나중에라도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제 어떤 방송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수록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아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제주도에 잘 안 가던 사람들은 공항에 1시간 반 전에 꼭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공항에서 이거 그 물건 화물 안 받아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주도 안 갔던 사람은 그런가 싶어서 1시간 반 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면 30분 전까지 수속되는데요,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면 혹시, 왜 1시간 더 빨리 간다고 해서 큰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모르면. 네. 마찬가지로 주식도 모르다 보면 누가 뭐 이거 사면 꼭 오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께 똑똑해진다고 해서 제가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저거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런 소리나 듣고 나중에 아유 뭐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게 설사 나한테 약간의 뭔가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없거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서로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인끼리는 도와야 된다. 저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끼리는 도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그게 이제 주주운동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서로서로 돕는 거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아주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나쁘니까 딱히 언급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도 좀 밀렸는데 코스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급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을 몇 개를 살펴볼 텐데, 이게 왜 나쁘냐면 거품입니다. 그럼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됩니다. 근데 그 거품에 대해서 예전에는 100% 꺼지고 확실하게 꺼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뭐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애들도 저렇게 거래가 되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ETF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상승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사실은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가 아무리 거래가 많아도 세금이 없고, 아무리 거래가 발생하고 그래도 여기서 수수료를 뜯어갈 수 있는 곳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도권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기업에,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냥 주주 변동 없이, 주주 구성의 변동 없이 그냥 가만히 갖고 가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변동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런 짓을 하면서 금융기관이 어떤 수수료를 발생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 외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가져갑니다. 즉 제도권에 뭔가 편입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크게 오를 일이 없을 것이다. 왜? 크게 올라가지고 거래 없이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 거래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가치가 안 오르기 때문에 결국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변동이 커지면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오르지 않는 가상화폐라는 것은 계속 채굴을 해서 수량만 늘어나고 점점 환전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간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도권에 있다는 것이 그런 거품이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뭔가 이 제도권에서 이런 변동을 통해서 얻어가는 세금과 자기들의 수익을 갑자기 급등하면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단기간에 급등하면. 그럼 이걸 부셔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보면, 저는 장담을 하는 부분이 이 에코프로비엠, 제가 예전부터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2,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럼 실패한 투자자, 현재 평가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심을 가졌던 이 시점에서 이익 창출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수주를 많이 받아도 과연 얼마나 남기겠느냐. 배터리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수주를 하는데 발주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마진을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유를 선택한 에코프로비엠 주주들은 이 시점부터 해서 한 3배 정도 수익이 났고, 저는 투자 안 했으니까 수익이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성공한 투자자고 저보다 훨씬 나은 투자자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이 과연 계속 오를 것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근데 오르는 것 중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아니라 법인,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 회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법인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붙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이익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적정 주가의 10배 수준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매출이 뭐 한 5배 늘어나고 이익이 10배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세를 타고 잘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폭락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번 꺾이면 얘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 1년 후에는 분명히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현 주가보다 훨씬 낮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이 회사가 내놓은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었고, 또 뭐랄까, 다양한 연령층에서 호응을 얻을 만한 그런 게임이고, 그리고 신규 IP를 확보해서 또 게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검은 사막을 통해서 또 이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이란 게 주기가 굉장히 짧고 금방 사람들이 실증을 내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되고, 대작이 나와서 투자금이 회수가 되면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상 그 게임 시간은 치킨 게임입니다. 모바일은. 그 모바일 구조가 돼 있고 좋은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오르고 있고 거의 모든 주주들이 지금 수익이니까, 그래서 기세가 좋은 걸 맞는데, 그리고 언제 꺾일지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겠지만, 모르지만 1년 후에는 이 회사 주가가 낮아져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아무리 좋은 게임이 나오더라도 그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메이드, 뭐 메타버스든 넷이든 이런 쪽으로 가서, 넷? 그러면 넷이 아니라 NFT든, 이 넷을 제가 얘기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H.O.T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제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이 그런 핫. 그래서 NFT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잘못 읽었듯이 뭐 이런 많이 늙고, 뭔가 이제 옛날에면 메타버스가 뭔지 NFT가 뭔지 이런 걸 막 열심히 파가지고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막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거기서 이제 끊게 됩니다. 왜냐면 결론이 아주 간단하니까. 늙어가지고, 저도 이제 늙어서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닫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뭐 과거에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IT 버블 당시에 광고를 보면 돈을 드립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뭔가 참신하다 이때 당시에. 근데 그 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작은 증권사를 인수해서 일감을 몰아준다. 농협 구조가 변할 것이다. 지금도 농협 똑같습니다. 그 외에 뭐 기대를 모으는 어떤 크고 작은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기대로만 끝나고 실제 뭔가 실적으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좋습니다. 그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현실에서 이 사람의 어떤 공간 개념을 보면, 사람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즉 권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에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간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뜰 것이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경험으로 인해서 열심히 파보기도 전에 이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을 받으면 오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서 지금 오른 주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과거의 경험, 어른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지나고 보면 어른들 말씀들이 대체로 맞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계속 겪다 보니까 뭐 찾아보기도 전에 이건 안 돼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건데, 현재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럼 냉정하게 얘기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슨 시가총액이 13조나 돼야 됩니까? 셀트리온하고 합병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하면
셀트리온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3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0.8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못하는 건데, 합병했다 치면 셀트리온의 실적만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의 주주들 주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헝가리 공장에 쌓아놓은 재고가 문제가 될 텐데, 그거 헝가리 공장에 계속 쌓아두고 실적으로 잡는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정상적인 회계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래 못 버틸 것이다. 다만 제 예상보다는 훨씬 오래 버텼기 때문에 이건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1년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낮을 것이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못하는데, 에코프로비엠 1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펄어비스는 낮을 것이고, LNF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LNF도 지금 계속 잘 올라왔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버티는 것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2만 원 하다가 10배 갔습니다. 코로나 때 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 LNF가 뭐 하느냐,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가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섰고, 저는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은 좋지만 뭐 선반영했는데 이걸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싸고 흑자로 돌아선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양극화 물질이나 뭐 저기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라는 게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아주 좋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이 LNF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과연 배터리에서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발주한 물량을 납품을 해서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소재 독점하고 있어서 뭐 이게 갑이니 어쨌든 뭐 아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방 산업이 돈을 못 버는데 후방 산업이 돈을 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해서 그런 사례를, 일시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 투자한 이래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인산철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인산철로 돌아섰을 때 어떤 계속 이런 소재의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나중에 1년 후에 지금 주가보다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목을 걸으라 그러면 당연히 낮을 것이다 걸고, 카카오게임즈도 이게 발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게임즈를 보면 상장 초기 가격을 넘어서 가지고 탄력을 받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 게임 유통해서 실적 올리는 거, 이거는 게임 회사들보다는 구조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유통하니까 잘못되면 망하고 이런 부분 없으니까. 네, 낮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적정 주가가 과연 이 정도가 돼야 맞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적정 주가로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에 수렴한다고 보면 얘는 지금 살짝 지금부터 무너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HLB는 HLB가 뭘 하고 뭐 임상을 어쩌고 하고 이런 거 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어떤 신약을 만들 만한 어떤 학문적인 토대가 없습니다. 이걸 뭐 이 신약 개발하는 쪽에 대해서 제가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이란 게 기초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여기에 쏟아져 나오면서 뭐 어느 국가나 의사가 대접받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또 의사가 많은 대접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의사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의 영역에서 최고고, 그 최고라는 것은 이제
뭐 병원 작은 병원 하나로 치면 여기에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를 할 데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가장 큰 자산이 본인의 지식, 의학 지식이고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신의 대리인이 돼 가지고 또 치료도 하고 그렇고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을의 위치에 설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뭔가 여유롭고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에 잘 동참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그런 뭐 금전적인 대우는 다른 나라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지위가 좋다 보니까 신약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는 또 인재가 안 몰리는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 들어갔다 보통 이 10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 성공이고 나머지 99개 실패. 이 하나마저도 효능이 기존 약보다 뭐 쪼끔 뭐 유의미한 정도의 개선이 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기존 약은 수십 년간 검증을 받았고 이건 부작용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한 10년 정도 썼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HLB가 뭘 그거 신약 관련돼서 뭐 한다.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열거한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품이 끼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바람직한 코스닥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코스닥이 거품이 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은 종목들이 거품이 끼어 있다. 그럼 시가총액 500억 짜리, 400억 짜리, 300억 짜리 종목들이 거품이 껴 가지고 1,000억이 됐다. 각각. 그럼 이 1,000억 짜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억을 조달합니다. 10% 정도 증자를 해서. 그럼 이때 100억 조달하려면 30%를 찍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10%만 찍어도 된다. 주주 가치의 희석이 적으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고평가의 긍정적인 역할인데 시가총액 1 조가 적정한 회사가 10 조다. 이런다고 뭐 얘네들이 뭘 더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코스닥 종목도 보니까 너무너무 위태롭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코스닥 지수로 돌아가자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뭐 아직 끝났다.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주 위주로 베팅을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뒤만 보더라도 손해 볼 것 같은데 요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거 6개 이게 뭐냐면 그 광고하는 애들이 또 찍고 갑니다. 제 유튜브에 와 가지고 일단 반대 하나 찍고 뭐는 뭐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뭐 이런 매너 없는 짓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참 얼마나 못났으면 남의 채널에 와서 광고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전 시럽. 네 호전 시럽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전 시럽. 저평가다. 일단 저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는 맞는데 실적을 봤을 때는 뭐 또 그렇게 저평가성과 심한 건 아니고 스포츠 의류 쪽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경쟁에서 항상 노출이 돼 있고 뭐 뚜렷한 브랜드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호전 시럽에 뭐 최대주 지분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딱히 이런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어떤 동기는 없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5,000원 하던 게 10,000원 됐으니까 싸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물론 주가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싸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접근보다는 다른 접근으로 가야 됩니다. 하락을 계속하면 거기에 따른 주가의 추세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웬만하면 좋은 타이밍에 잡지 않으면 웬만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기술적으로 본다면 12,000원 위에서 한참 떠 있다가 이 호가 단위 변경자리 10,000원을 찍게 되면, 그러면 이 반등이 8% 이상 나온다.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건데 실제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이게 돌아서고 나면 그때 이제 좀 길게 투자하는 게 맞고, 이런 자리에서는 단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는 맞는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더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종목 그 두 가지인데, 뭐 NHN 벅스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 언급하면 또 그때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 진짜 끝 다 파시는 거 권했고, 저는 이제 모릅니다.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되고 나중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뭔가 냉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그 뒤에 물리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고. 그래서 3강 MNT 소문이 돌았던 종목이고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3강 MNT의 주인은 이제 SK가 됩니다. SK 계열사가 3강 MNT 주인이 되고, 앞으로 증설이 5천억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지분도 3자 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확연히 개선이 됩니다. 주당 2만 원에 들어가서 이제 시총이 1조가 넘고, 지금 현재는 2,423억인데 순자산이, 여기에 오늘 증자 규모가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보면 금액이 2,925억.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116억, 1168억. 무슨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1168억에 500억. 그러면 2158억. 이게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충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1168억 500. 그럼 1668억에 전환사채를 찍었습니다. 1668억이 더해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925억 더해졌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한 5400억 되고, 위에 게 한 6600억 정도 잡겠습니다. 6600억. 그러면 2400억에 4900에 됐을 때 부채 비율이 203%인데, 이 정도 부채 비율이면 대규모 시설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SK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부채 비율이 한 20-30%까지 내려올 거고, 신규 설비 투자가 끝나면 또 많은 수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재료를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졌겠지만, 이제 SK가 지배하는 기업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주가 흐름에서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단기적으로 매력이 없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한번 걸어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SK가 저 정도 하면 당연히 실사도 했을 것이고, 실사를 해서 인수를 결정했다면 이 회사가 결코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나중에 조정받았을 때 담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동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